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에 저는 이혼을 겪었는데요. 그것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일주일 만에 헤어진 초스피드 이혼이었어요. 사실 혼인신고 전이었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말이죠. 그래도 공식적으론 친지들 불러 결혼식을 치른 후에 헤어졌으니 이혼이기는 하죠. 사실 저는 37세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결혼하면 여자들이 집에 더 묶이고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어디에 구속되는 것 없이 일하고 싶었어요. 자유시간도 혼자 즐기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옆에 누가 없는 게 더 좋았고요. 하지만 저의 그런 모습을 고모는 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예은아, 너 결혼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네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보니?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했나? 좀 더 있다 한다는 거지. 요새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 전에 결혼한 내 친구 세정이가 그러더라. 빨리 결혼하지 말래. 자기 후회한대. 그건 세정이 사정이지. 너는 결혼해서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혼할 만한 사람 만나자. 응? 결혼할 사람이라고 정하고 만나나? 만나다 보면 결혼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아직 그럴 마음 없어. 아, 너 고모 속 타는 거 볼래? 진짜 이럴 거야? 고모는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였죠. 그래서 저를 보시는데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 한가득이었어요. 고모와 저는 한날 한시에 가족을 잃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고모네 가족과 저희 가족이 다 함께 단체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희가 타고 있던 관광버스와 마주오던 트럭이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났거든요. 그때 고모부도 제 사촌도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셨고 저와 고모만이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장례식을 치르고 고모는 저를 안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 먼저 간 사람들 몫까지 잘 살자꾸나. 고모는 정말 저 하나 보고 사셨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를 친딸 이상으로 잘해주셨어요. 아마 저와 동갑이었던 사고로 떠난 사촌이 생각나서 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고모가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겨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니 저도 굳이 37세까지 결혼 안 하겠다, 정하지 말자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 소개팅을 몇 번 하게 됐는데 다들 제가 꽤 있는 집 자식이라는 걸 알고 나와서인지 의사면 병원 차려줄 수 있는지 다른 직업이면 얼마나 자기 일에 도움이 되는지 집이나 차는 마련해 줄 건지 그런 것부터 따지더라고요. 저라는 사람하고 마음이 맞고 잘 지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한평생을 같이 살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데 제 뒷배경에만 관심이 있다면 너무 서글픈 일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 자기가 얻을 거 다 얻고서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개팅을 몇 번 나갔다가 그 뒤로도 계속 친구가 연락했지만 다 거절했어요. 고모는 우리 아빠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이사였어요. 원래 대기업에 다니셔서 임원 되기 직전이었는데 아빠 회사로 온 거였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고모는 다른 분과 공동 대표로 있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이사직으로 물러나셨어요. 그렇게 한 건 고모 건강이 예전만큼 좋지 못해서였어요.
병원에서는 고모가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고모는 아빠가 세우신 회사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동네에서 마주치면 평범한 이웃집 아줌마 같지만 대단한 분이세요. 아빠가 남겨주신 회사를 더 많이 성장시켰거든요. 친구는 소개팅을 하며 상대 남자들에게 대충 저런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 남자들은 저보다는 제가 자기들한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웃기는 게 제가 사귀자고 하지도 않았고 결혼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데 마치 결혼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들이었는데 저를 따뜻한 눈으로 봐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미래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 번번이 소개팅은 한두 번의 만남, 잘해야 3번 만나고 끝나기 일쑤였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더 이상의 소개팅은 사양한다고 말하고 더는 남자를 만나지 않았네요. 그 친구는 저희 집 사정도 잘 알고 고모랑도 안면이 있을 정도로 친했어요. 제가 남친이 없다는 걸 답답하게 생각했던 친구는 제가 더 이상 소개팅하지 않겠다고 한 걸 고모한테 알렸더라고요. 고모는 대체 이유가 뭐냐며 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친구가 그러더라. 너 이제 소개팅 안 한다고 했다고. 원래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든 법이야. 만날 때까지 소개를 받아야지. 몇 번 하다가 관두면 어떻게 해. 다들 우리 집에서 자기네 얼마나 돈 대줄 수 있는지 그 계산만 하는걸? 그게 노골적으로 보이는데 내가 좋겠어? 다들 너무 잘나서 사람 사귀는 법을 못 배운 건지 너무 별로야. 그럼 고모 친구가 남자 소개시켜준다는데 그 사람 만나볼래? 됐어. 난 싫어 고모. 이제 진짜 질리려고 해. 그래도 한 번만 더 만나봐.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나이며 성격이며 너랑 잘 맞을 것 같다더라. 고모가 사진 봤는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키도 크고 듬직해 보이는 게 너랑 딱 서 있으면 아주 그림이 되겠어. 이 사람한테는 우리 집 이야기 자세히 안 하고 만나보자. 응? 고모 면도 좀 세워주라. 친구가 부탁하는데 차라도 한 잔 마셔봐. 알았어. 그럼 진짜 집안 얘기 안 하고 만나보는 거다. 내가 별로라고 해도 다른 말 하기 없기야. 알았어. 가서 만나기나 해. 고모가 옷 사줄까? 그렇게 고모는 저를 아이 달래듯이 다독이며 선자리에 내보냈어요. 고모가 말한 것처럼 인상도 듬직하고 좋았고 사람이 소탈해 보이더라고요.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처럼 잘난 척도 하지 않았고 착해 보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보자, 한 번만 더 보자 했던 게 몇 번이고 더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 신청을 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동안 봤던 사람들과는 결이 많이 달랐고 그동안 저한테 푸근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죠. 그리고 사귀고 6개월이 채 안 돼서 남친한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남친한테 제 인생 계획에 대해 솔직히 말했어요. 나 사실은 37살까지 결혼 안 하려고 했거든. 오빠는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지? 굳이 왜 그래야 되는데? 너 나 싫은 거 아니면 결혼하자. 너도 결혼 전제로 나 만난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그렇거든. 물론 우리 집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집안이라 내세울 거 없긴 한데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예은이 니네도 그렇고 우리가 남다르게 산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그저 순리대로 좋은 사람 만나면 사귀고 결혼하고 평범하고 따뜻하고 오순도순 사는 거, 그게 제일인 것 같아. 예은이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소박한 인생관을 가진 남자의 말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다 자기가 가질 것을 생각해서 저와 결혼하려고 했었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결혼하자고 했었네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우리 고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할까봐 겁이 났죠. 그래서 저는 고모한테 상견례 때에도 집안 사정을 알리지 말자고 했어요. 네가 하도 집안 얘기 하지 말자고 해서 나도 친구한테 신신당부하긴 했어. 그 집에서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를 거야.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서로 툭 터놓고 알 건 알아야지. 근데 요새는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늦게 하는 거 알아?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내가 경호 오빠를 의심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고모가 이사라는 거 우리 아빠가 원래 그 회사 창업자라는 거 몰랐으면 좋겠어. 우리 돈 있는 거 알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사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대. 또 세정이가 그 친구가 그런 거야? 알았어. 네 말대로 해 그럼. 그래도 경호 걔는 좀 다르지 않겠니? 나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도 믿음직해 보이던데. 하긴 그렇다. 사람을 어떻게 겉만 보고 다 알 수 있겠니? 네 마음 편한 대로 하자.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고모라 그런지 사람에 대해 딱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으시는 게 역시 연륜이 느껴졌어요. 고모도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걸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상견례 후 남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나한테는 고모가 부모님 되시는 거 알지? 그럼 알지. 네가 니네 가족 이야기 다 해줬잖아. 대단하신 거지. 이렇게 조카를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워내셨잖아. 게다가 대기업 직장까지 다니고 말이야. 맞아. 고모 진짜 대단하시지. 그러니까 오빠도 우리 고모한테 잘해줘. 나 다른 거 안 바라는데 고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 그래서 고모한테 자식 노릇 하고 싶어. 그래, 내가 그런 걸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 근데 결혼하고도 너무 가까이에 살면 서로 더 싸우지 않겠어? 고모도 나도 소중한 사람들 잃어봐서 그럴 일 없어. 지금까지도 그랬고 나 오빠만 괜찮다면 내 앞으로 된 42평형 아파트에서 고모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어? 네 앞으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정말이야? 맞아. 뷰도 앞이 탁 트여서 괜찮아. 설마 한강 보이는 그런 데야? 어라? 맞나 보네. 남친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사실 남친은 얼마 전부터 전세 아파트 구할 수 있는지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남친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제가 돈을 합친다고 해도 둘 다 회사에서 먼 곳에 좁은 아파트밖에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강 보이는 곳에 42평형이 있다고 하니 화들짝 놀라면서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나한테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데 그것도 먼 곳에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대신 고모도 같이 살았으면 해. 아, 그래? 그럼 그 문제 생각해보자. 그나저나 정말 잘됐다. 집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 예은이 너 생각보다 더 야무지구나. 어떻게 그런 집을 마련한 거야? 대단한데? 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앞으로 남기신 거. 그래서 고모도 안 건드리고
그냥 두신 거야. 그렇게 나 생각해주는 고모니까 오빠도 이해하지? 몸이 안 좋으셔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걱정이야. 정말 고모랑 살 수 있게 해줘. 남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이런 모습만 봐도 전의 남자들과 비교돼서 저는 결혼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남친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네가 고모님 모시고 살자고 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고모님은 수입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뭐 연금 같은 거 받으셔? 실은 니네 형편이 우리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고 눈치는 챘어. 니네 빌라라고 해서 일반 빌라 생각했는데 부촌에 있는 그것도 정원까지 따로 달린 단독주택 같은 데일 줄은 몰랐거든. 근데 그게 다 네가 번 거나 네 앞으로 된 부모님 유산일 수도 있겠더라고. 아버님이 네 앞으로 아파트 남겨놓으셨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너 아니면 고모님 생활 안 될까봐 그런 건가 해서 말이야.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이런 건 솔직해도 되잖아. 우리 집은 네가 와서 본 그대로야. 아빠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 있는 34평형 아파트 자가이고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이신 거. 지금은 아빠 연금 받으시고 고모도 고모부가 남겨주신 거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좀 잘 사셨대. 그래서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으셔. 같이 살자고 하는 거 고모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하긴 했어. 고모 혼자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데 서로 불편하다고. 근데 내가 마음이 안 그래. 오빠 우리 집 인사 왔을 때 고모한테 아들처럼 효도하고 싶다고 했잖아. 나 그 말 듣고 그때부터 고모랑 같이 살아도 되겠다고 결심한 거였어. 실제로 남친은 인사 와서 고모한테 아들로 생각해달라며 저랑 같이 효도하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고모는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다며 눈시울까지 붉혔고요. 아, 그랬었지. 내가 그때는 좀 오버를 했던 감이 있네. 오버? 그럼 그 말이 전부 빈말이라는 거야? 그럴 마음도 없는데 결혼 승낙 받으려고 그랬단 거야? 에이, 그런 뜻은 아니고 농담이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난 그런 말에 예민해.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진심 가지고 장난치는 말은 하지 말아줘. 제가 정색하자 남친은 당황하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놈들이 다들 돈만 보고 달려들었으니 저는 가벼운 빈말조차도 싫어하게 됐거든요. 그걸 모르는 남친은 저를 좀 이상하게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놓아야 다음에도 마음 가지고 장난치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좀 세게 나갔죠. 아무튼 남친은 고모한테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금세 표정이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에 모든 게 드러나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니 남친 집은 저나 고모가 고모 친구한테 들었던 것보다도 더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친은 그저 평범하다고 했는데 평범보다는 힘든 쪽인 것 같더군요. 혼수 준비 때문에 한번 남친 어머니를 따로 만난 적이 있는데 남친 어머니는 제가 집을 해오는 걸 무척이나 고마워했어요. 아, 진짜 우리 경호가 복이 많나 보다. 이렇게 아파트까지 갖고 있는 색시를 얻을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가 집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정말 고맙다. 라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혼수, 그거 반반으로 하면 안 될까?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우리 형편이 혼수도 넉넉하게 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애 아빠 재작년 암 수술하고부터 계속 돈이 쪼들리거든.
물론 보험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 아직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네, 그래요. 그렇게 하죠 뭐. 아, 정말 네가 이렇게 시원시원하니 내가 말하기 편하구나. 있지, 우리 예단은 그래도 구색을 좀 맞춰줬으면 해. 집도 네가 해오고 혼수도 반반 하자는데 예단 이야기한다고 네가 싫어할지 모르겠다만 이건 문제가 다르잖니?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말이야. 남친 어머니는 말 끝에 자기네 예단은 잘 챙겨달라며 쪽지까지 준비해서 저한테 전달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를 만나기 전 남친이 고모랑 우리가 같이 사는 거 자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며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자기 엄마가 지금 좀 위축돼 있으니 해달라는 거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쪽지에 적힌 예단 목록을 보고 그때부터 기분이 좀 쎄했어요. 제가 아파트가 있고 고모 역시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 뭔가 한껏 저희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남친 어머니와 헤어진 후 저녁에 남친을 만났어요. 저는 그날 회사 연차를 냈던 거고 남친은 회사가 끝난 후에 저를 만난 거였죠. 남친은 저녁을 먹으며 자기 엄마가 굉장히 신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남친 얼굴은 더 신나 보였고요. 엄마 친구 아들이 결혼하는데 사돈딸 집에서 그렇게 예단을 잘해서 보냈다고 자랑을 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기가 많이 죽어 있었거든. 근데 오늘 네가 두 말 없이 예단 목록 적은 거 가져갔다고 되게 좋아하셨어. 내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예은아. 나 너 만나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회사도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데로 출근할 거야. 그래? 잘 됐네. 근데 오빠도 잊지 않았지? 우리 고모랑 같이 살기로 한 거. 그래서 고모 가구도 새로 사려고 해. 그건 나 혼자 사러 갈까? 제 말에 남친은 당혹스러워하더니 먹던 것까지 입 밖으로 뱉더라고요. 뭐? 너 그거 진심이었어? 그럼 내가 빈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오빠는 그럼 내가 빈말하는 줄 알고 생각해보자고 한 거야? 오빠 그때 분명 웃으며 고개 끄덕였잖아. 아니야. 그럴 리가. 그냥 확인해 본 거야. 그래,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고모님인데 같이 살고 싶은 거 당연해. 고모가 몸도 안 좋으시니까 말이야. 고모님은 여전히 싫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같이 살자고 할 거야. 지금 다만 한 1년만이라도 같이 살았으면 해. 그만큼 몸이 안 좋으시거든. 에휴, 얼른 나아지셔야 할 텐데. 그래야 너도 마음 놓고 다른 일 하지.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하더니 남친은 자기 옮기게 된 회사 이야기를 신나서 하더라고요. 사실 남친이 회사를 옮기게 된 건 고모가 힘을 쓴 거였어요. 지금 직장보다 고모네 회사가 조건이 더 좋았기 때문에 경력직 모집 기간도 됐고 하니 남친 이력서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표한테 고모가 직접 말해서 채용을 한 거였죠. 전에 회사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오른 데다가 상여금까지 더 준다니 남친은 신이 나서 아주 얼굴이 폈더라고요. 하긴 내가 언제까지 지금 회사에 있을 사람은 아니었어. 예은이 너 진짜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드디어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딱 그때 네가 나랑 결혼하게 됐잖아.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남친을 보니 한편으로는 좀 우습기도 했지만 일단은 잘해보라고 격려해줬어요. 고모가 조카 사위 기살려주려고 한 거였는데 온전히 자기 실력으로 이직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재뿌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난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예단도
고모가 남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다 보냈어요. 결혼식 날 입이 찢어져라 웃는 남친 어머니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고모가 해주신 명품 미니백을 들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까지 하고서 사람들한테 패션쇼 하듯이 거들먹거리는데 솔직히 신부인 저보다 더 나댔다는 말이 맞았어요. 오죽하면 식장 직원과 매니저가 신랑 어머님은 신부보다 뒤에 있으시라고까지 했겠어요.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고모도 보면서 그저 가만히 미소만 짓고 있었고요. 아무튼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요즘은 다들 결혼식 후에 호텔에서 하루 보낸 후 피로를 어느 정도 풀고 신혼여행을 떠나잖아요. 남친은 서울 시내 호텔에서 먹는 돈이 아깝다며 바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주장했고 저는 어차피 하루 호텔에서 쉬나 비행기에서 자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 제 판단 착오였어요. 남친은 비행기에 타자마자 창피할 정도로 코를 크게 골며 자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승무원이 와서 남편을 깨울 정도였죠. 승무원이 깨운다고 성질까지 내는데 제가 그때까지 보아온 남편이 아닌지라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네, 남편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을 때도 남편은 자기 캐리어만 찾아서 먼저 나가는 거였어요. 게다가 남편이 자기 캐리어 2개 중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제가 낑낑대며 무거운 캐리어 2개를 질질 끌고 따라 붙어야 했죠. 뭐야, 빨리빨리 좀 움직여. 이렇게 늑장 부리면 호텔에 언제 도착하냐? 얼른 짐 풀고 나가야지. 그럼 오빠가 이것 좀 들어. 나 너무 무겁단 말이야. 야, 바로 요 앞에서 택시에 실을 건데 뭐가 무겁다고? 연약한 척 좀 하지 마. 그러더니 이번에는 호텔에서도 오만 잔심부름을 저한테 다 시키더라고요. 프런트에 연락하는 거며 쇼핑하고 생긴 비닐봉투나 포장지 버리는 것도 쓰레기통 몇 발자국만 가서 버리면 되는데 전부 어지르더니 저보고 다 치우라는 거였어요. 오빠가 좀 치워. 바로 테이블 아래에 휴지통 있는데 거기다 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너 혹시 이런 일은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결혼하면 뭐든 공평하게 해야 되는 법이야. 누구든 눈앞에 보이는 거 치워야 되면 알아서 치우는 거. 그게 공평한 결혼 생활 아니겠어? 그래, 그러니까 오빠 눈앞에 있는 거 오빠가 치워. 왜 굳이 옷 정리하는 나더러 하라는 건데. 오빠 말대로라면 집에 가서도 공평하게 오빠가 빨래도 하고 청소랑 요리도 할 거지? 누구든 눈앞에 보이는 거 자기가 하면 되는 거니까? 야, 아무데나 좀 갖다 붙이지 마. 아, 되게 따지고 드네. 저는 남친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예단 목록 줬을 때의 쎄한 느낌을 또다시 느꼈어요. 저희가 휴가를 좀 많이 내서 12일 동안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그 사이 남편은 사사건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또 별거 아닌 일에 삐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신혼여행 와서 싸우고 가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먼저 말 걸고 기분 풀어주는 걸 반복했고요. 듬직하고 편안한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속 좁은 남자였어요. 어쨌든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 계속 대화로 풀려고 노력했죠. 그런 일이 12일 동안 계속 반복됐고 저는 결혼하고 하루도 안 돼 변해버린 신혼여행에서까지 이 난리인 남편에 많은 실망을 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이틀 후부터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기에 집안 청소를 미리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사이에
게임을 해대지 않나. 주식을 하겠다며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판을 들여다보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이 인간이 연봉 오르고 여유 좀 생기니 쓸데없는 일에 열을 올리는 것 같더군요.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부류인데 저는 완전히 속은 느낌이 들어 열불이 났어요. 그러고 보니 고모 모셔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고모랑 같이 산다는 것도 딴소리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혹시 먼저 말을 꺼내려나 싶어 사흘 정도 기다렸죠. 그런데도 남편은 고모의 고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결국 나흘째 되던 날 제가 남편한테 말을 꺼냈어요. 이제 우리 고모 모셔와야지. 내일 내가 고모네 먼저 갈게. 오빠도 고모네로 올래? 그러자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왜 이래? 진짜 니네 고모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장난 아니고? 아니, 고모님 멀쩡히 혼자 생활 잘하시는데 여기를 왜 데려와? 우리 신혼이야. 이제 막 결혼했다고. 어떻게 여기로 고모님 모셔올 생각을 해? 분명히 약속했잖아. 결혼하고 이 집에서 고모랑 같이 살기로. 그러기로 하고 이 집에서 사는 거야. 오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난 그런 적 없어. 너 제정신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관대하고 봐주고 넘어갔대도 그렇지. 남자가 처가 식구랑 어떻게 같이 사니? 우리 엄마 알면 난리 나. 안 그래도 내가 공동명의도 안 해주는 여자 집 들어가서 산다고? 나 불쌍하다 그러시는데 거기에 마누라 고모까지 들어온다고 해봐.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다고 하실 거야. 집 했으면 혼수는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반반 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 오빠, 분명히 오빠가 약속한 거야. 오빠가 무슨 말을 해도 핑계밖에 안 돼. 고모랑 같이 살기로 한 거는 팩트라고. 팩트 같은 소리 한다. 밖에 나가서 다 물어봐. 이런 상황을 어떤 남자가 이해하는지. 오빠, 이러려고 어머니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리고 4명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그렇게 안타까우셨으면 우리한테서 예단은 뭘 그렇게 많이 받아갔대? 그런 거 자존심 세우시는 분 치고는 너무 뻔뻔하던데. 너 우리 엄마 보고 뻔뻔하다고 했냐? 예단은 당연히 여자 집에서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뻔뻔하다고 하면 안 되지. 오빠, 혹시 내가 생각보다 돈도 있고 하니까 결혼할 형편도 안 되면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일단 이런 한강 보이는 집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지르고 본 거냐고. 맞네, 그런 거.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큰 소리만 쳤어요. 그랬으면 어쩔 건데, 어? 너 결혼하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나랑 안 살겠다. 그러기라도 할 거야? 어? 야, 이미 나랑 결혼한다고 일가 친척에 친구들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불러다 결혼식까지 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이제 우리 부모가 네 가족이야. 한치 건너 고모 생각은 좀 그만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생각해. 고모 절대 못 모셔오니까 알아서 해. 네가 자주 찾아가라고. 저는 남편 모습을 보며 지금이라도 당장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은 제가 그런 결심을 한 줄도 모르고 거실로 가서 TV 화면에 게임기를 연결해 게임을 하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남편한테 물었어요. 정말 우리 고모 안 모실 거야? 야, 너 말귀 못 알아들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오빠 무서운 거 없나 본데. 오빠 잘 생각해. 너나 잘 생각해. 혹시 이혼 그딴 거 얘기하려고 그러냐? 아이고, 결혼하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너 이상한 소문나기 딱 좋다고. 결혼하고 바로 파토 내는 너를 누가 거들떠 보겠냐?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바로 다음날 저한테 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서 내고 오라고
신분증에 인감증명 다 줬는데요. 저는 안 했거든요.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 자기가 다니게 된 회사도 우리 회사라는 걸 모르고 있었고요. 그러니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였죠. 저는 일단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밤중에 갑자기 고모한테 들이닥치면 고모도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참은 거였어요. 저는 다시 남편 놈을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려놓아야겠다 마음먹고 있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회사에 병가를 쓴다고 연락하고 바로 고모한테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변했는지 낱낱이 다 말했죠. 고모는 생각보다 더 많이 화를 내셨어요. 고모랑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한 것보다 저한테 거짓말하고 저한테 막대한 것에 완전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모는 운전기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가자, 예은아. 내가 안 그래도 네 시어머니 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다. 네가 집도 장만하고 혼수까지 반반하는데 자기네 예단 주르륵 해달라는 거 보면서 설마 했는데 그 어머니 결혼식장에서 하는 행동 봐라. 나 그거 보면서 조카 사위는 괜찮을지 솔직히 걱정스러웠는데 역시나구나. 나 이놈 당장 망신줘야 내 속이 풀리겠어. 어디 감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한테. 그렇게 고모는 저를 딸이라고 하며 제 손을 끌고 집을 나섰어요. 저와 고모가 간 곳은 다름 아닌 고모가 이사로 있는 회사. 바로 저희 아빠가 창업하시고 지금 남편이 다니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어요. 고모는 회사로 가는 길에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어떻게 일했는지 자세히 묻고는 저한테 한 행동과 시어머니 일까지 죄다 말했어요. 대표님은 그렇게 다 알아도 될 정도로 저희 집안과 막역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해서 대표실로 가려는데 마침 남편 부서가 대표실로 가는 복도 옆에 있는 전략팀이었어서 남편은 저와 고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로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복사기 앞에서 뭔가 카피를 하다가 저와 고모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저를 다시 왔던 길로 밀어내는 거였어요. 너 지금 뭐하냐? 내가 고모랑 같이 안 산다고 했다고 이렇게 찾아오면 어쩌라고 그래? 어? 이래봤자 너랑 고모만 망신 떠는 거야. 알기는 알아? 너도 회사 다니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고모 모시고 돌아가. 이런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고모님도 그렇지. 이렇게 무작정 여기까지 오시면 어떻게 해? 참나. 이래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그러자 바로 고모가 뒤에서 오셔서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너 당장 우리 예은이한테서 떨어지지 못해? 고모의 무서운 목소리에 남편은 놀라서 제 곁에서 떨어졌고 고모는 저를 데리고 대표실로 성큼성큼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놀라서 쫓아오다가 비서한테 제지를 당해 문 앞에서 막혔고요. 전략팀에서는 다들 수군거리며 난리더군요. 그 가운데 전략팀장이 저를 보더니 목례를 했어요. 고모와 저를 알아본 거였죠. 남편은 회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에 회사 사람들한테만 청첩장을 돌려 결혼식에는 팀 동료들이 거의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회사에서는 대표님만 제 결혼식에 참여했었는데 남편은 대표님 얼굴을 잘 몰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직접 문을 열고 저와 고모를 맞아주셨어요. 장이사 기다리고 있었어. 예은이도 들어와라. 박 프로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게. 대표님이 저희한테 친절하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남편한테는 냉정한 말로 대하자 남편은
완전 굳어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이미 고모한테 이야기를 다 들은 대표님은 그동안 남편이 일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아두었다고 했어요. 좀 전에 저를 알아본 팀장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아니, 박경호 프로가 문제를 좀 일으켰다고 하네. 기획팀하고 같이 외국 기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우리 기획안 PPT가 아니고 주식거래 화면을 띄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기 직전까지 주식 들여다보고 있다가 실수를 한 거지. 바로 수습하기는 했지만 그때 그 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결국 밥프로는 빼고 팀장하고 다른 직원들이 사과하고 일 진행했다더군. 나는 그래도 전에 회사에서 평이 나쁘지 않길래 예은이 신랑 될 사람이라고 이력서 보고 뽑았는데 나 역시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어떻게 말할지 난처했어. 그럼 그 일 어떻게 됐어? 결론 난 거야? 수주는 우리가 못하게 된 건 맞아.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럼 그거 문제 삼아서 내보내지. 혹시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라도 하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나 저놈 이대로 못 둬. 우리 예은이 속이고 신혼여행 때부터 속 썩인 놈이야. 어떻게 된 남자놈들이 하나같이 다 돈만 보고 달려드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지. 돈 보면 안면 싹 바꾸고. 그러니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고모와 대표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았어요. 고모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고, 고모 친구는 전화로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고 나오자 남편이란 놈은 저만 찢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팀장한테 뭔가 드린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바로 저희 앞에 오더니 고모한테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은아, 내가 진짜 실수했어. 미안해. 아니, 고모님이 이사님이고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여기 창업자이신 줄도 모르고 다 무지해서 생긴 일이니 한 번만 용서해줘. 고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할 말 없어도 괜찮네. 그러니 당장 예은이 아파트에서 네 집 가지고 나가. 네 돈 들여서 산 혼수도 다 갖고 나가. 우리 그딴 거 필요 없거든? 아니, 그래도 딸처럼 아끼시는 조카가 결혼하자마자 이혼녀 되게 하시는 건 아니죠. 아무리 화나셔도 좀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우리 회사 이사님답게요. 자네 지금 나 가르치나? 원참, 예은아, 네가 말해봐. 네가 이혼녀 되니? 아니, 오빠, 나 혼인신고 안 했어. 나 결혼 전부터도 혼인신고는 좀 늦게 할 생각이었거든. 내가 분명히 신분증하고 인감 줬잖아. 근데 안 했다고? 그러게, 나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가자고 하지 그랬어. 그렇게 나만 부려먹지 않았으면 나도 마음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대표님이 남편한테 말했어요. 자네 여기로 데려오자고 한 것도 장 이사님이었어. 나는 자네 같은 직원이 그 회사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자네는 우리 회사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고부터 쳤더군. 그것도 그렇고 자네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할 것 같아서 자네 징계 문제 논하기로 했네. 그러니 집에 가서 기다려. 그 말에 남편은 덜덜 떨더니 자리를 떠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고모와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예은아,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안 그래? 박경호, 너 나한테 이혼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지? 너 나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했잖아. 나는 아닌 건 빨리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너는 결혼식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조짐 보였고 신혼여행 때부터 아주 개판이었어. 네 집 안 빼면 내가 이사심센터 불러서 바로 다 빼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저희 차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싹싹 빌었어요. 한 보름간 저한테 폭군처럼 군 걸 생각하니 어찌나 후련하던지 사이다라는 말이 진짜 딱이더라고요. 저는 이미 남편의 본 모습을 다 봐버렸기 때문에 정이 다 떨어졌고 만에 하나 같이 산다고 해도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을 절대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남편을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떠났죠. 집에 오자마자 저는 진짜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 짐들을 다 정리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제 짐도 챙겨서 고모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 비번은 물론 다 바꾸고 왔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안 해서 정리니 뭐니 복잡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집에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며 소리도 지르고 난리를 쳤지만 저희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사람 된 돌이 운운했지만 고모는 집까지 애가 며느리한테 예단 목록을 그렇게 보내는 건 사람 된 돌이냐며 따끔하게 말하니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고모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예단 다 돌려달라 하니 그때부터는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보다도 돈이 먼저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아주 짧은 인연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안 돼서 남편은 회사도 그만뒀고 예전 회사에도 소문이 퍼져 돌아가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 결혼이 싫어 몇 년 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벌써 5년 전쯤 일이거든요. 고모는 그 후로 저한테 결혼하라는 말씀 안 하시네요. 저는 중요한 인연을 맺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 살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성급하게 사람과 연을 맺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려요. 주변에 좋은 분들과 좋은 기운 많이 나누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